차가운 새벽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기도 전 새벽 4시의 알람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제 잠을 깨웠죠. 예, 지안아. 벌써 해가 중천이다. 남들 다 차례 준비 끝냈을 시간에 언제까지 처자빠져 자고 있을 거니? 해가 중천이라니요.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영하의 기온에 유리에 성에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말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벌써 8년째 반복되는, 아니 8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지옥 같은 설날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묶고 주방으로 나서자마자 제 코끝을 찌른 건 기름 냄새와 시어머니의 서늘한 눈총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이미 커다란 전기팬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동그랑땡 반죽부터 꼬지전, 동태전, 호박전.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전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전 종류를 2가지 더 늘렸다. 내 시아버지가 생전에 녹두전이랑 깻잎전을 그렇게 좋아하셨잖니.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법이야. 그 정성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건 오로지 저의 노동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진석 씨는 아예 일어날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나무를 씻고 딱딱한 도라지를 다듬으며 손끝이 갈라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거실 저편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소리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응, 천천히 와라. 차 막히는데 고생하지 말고. 내가 지안이 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다 해놓으라고 했으니까 몸만 오면 돼. 올케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마라. 시누이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자애로운 어머니이면서 저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고용주보다 못한 대우를 하는 그 이중적인 태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대꾸 한마디라도 했다간 배운 것 없는 집안 출신이라 말대꾸부터 배운다는 인신공격이 쏟아질 게 뻔했으니까요. 오전 8시가 넘어가자 집안은 기름 냄새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 얼굴은 이미 기름 범벅이 되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친정 오빠였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오빠가 아니었기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구석진 세탁실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마자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오빠의 오열 섞인 목소리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안아, 아버지. 아버지가 방금 응급실 가셨는데 췌장암 합병증으로 쇼크가 오셨대. 지금 고비라고.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준비하라고 하신다. 빨리 올 수 있니? 휴대전화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버지는 1년 전부터 췌장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제대로 된 병원 한번 못 가보고 독한 약으로 버티시던 아버지가 하필이면 이 설날 아침에 삶의 끈을 놓으려 하시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았어. 오빠, 지금 당장 갈게. 금방 갈게라고 답하며 세탁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방을 챙기려는데 거실에서 전을 뒤집던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냐? 아직 전도 다 안 붙였고 차례상 차리려면 멀었는데.
저는 눈물을 쏟으며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대요. 병원에서 고비라고 빨리 오라고 합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하지만 돌아온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당치도 않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 너 미쳤니? 오늘이 어떤 날인데 어딜 가? 제사상 앞에 두고 어디서 재수없게 죽는 소리를 해? 암 환자가 오늘 내일 하는 게 한두 번이야? 설날 아침부터 집안 망칠 일 있니? 못 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그 차갑고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등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제 친부의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순간인데 고작 제사상의 전 몇 장이 더 중요하다는 그 노파의 눈빛에서 저는 인간이 아닌 괴물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빼서 구석으로 던져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너 오늘 나가면 이 집 며느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어디 시댁 어른들 모시는 날에 친정 핑계를 대고 도망을 가? 진서가, 빨리 나와봐라. 내 마누라가 미쳐서 집 나간단다. 시어머니의 비명에 잠에서 깬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처절한 비극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부스스하게 걸어 나온 남편 진석 씨의 눈에는 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상황 파악도 못한 채 하품을 내뱉는 그를 보며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여보, 들었지? 우리 아빠 지금 응급실이래. 쇼크 와서 의식도 없으시다고 오빠한테 연락 왔어. 나 지금 당장 가야 해. 차 키 좀 줘, 제발.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면서도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귀찮다는 듯 뿌리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야, 김지안. 너 좀 진정해라. 설날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난리야? 어머니 놀라시는 거 안 보여?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장인의 안부가 아닌 자기 어머니의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의 뒤에 숨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서가 얘 좀 봐라. 제사상 차려야 하는데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핑계로 도망가려고 한다. 오늘 가면 조상님들이 노하셔서 우리 집안 망할 텐데 며느리라는 게 저렇게 무책임해서야 되겠니? 시어머니의 독설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위독하다는 핑계라니요.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아, 너도 참 답답하다. 아버님 편찮으신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장손 집안 며느리가 제사도 안 지내고 가는 게 말이 돼? 조금만 기다려. 차례 지내고 아침 먹고 설거지만 대충 끝내고 같이 가자. 응?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아버님께는 영원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설거지 타령을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8년 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이 남자가 얼마나 남남보다 못한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다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오빠의 다급한 재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시어머니가 잽싸게 제 손목을 낚아채더니 전화를 빼서 소파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전화 받지 마. 너 오늘 그 전화 받으면 진짜 끝이야. 어디 시댁 어른들 앞에서 친정일로 유세를 떨어?
췌장암이면 어차피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죽을 때 되면 다 죽는 거지. 그걸 가지고 유나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빠예요.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찰나의 정적 속에 짝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얼한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제 뺨이 돌아가는 순간에도 방관하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중재할 생각도 저를 위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시끄러운 상황이 빨리 정리되어 자신이 다시 잠들 수 있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얼굴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진동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진동이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심장 박동처럼 느껴져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시어머니한테 눈을 불하려. 너 같은 거 우리 집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근본도 없는 집안 딸년이라더니 결국 이렇게 사달을 내는구나. 근본 없는 집안. 아버지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저를 대학까지 보냈던 그 고결한 노동을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로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던져진 휴대폰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손끝이 겨우 휴대폰에 닿았을 때 액정 너머로 오빠의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아나, 아빠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는데 계속 내 이름만 부르신다. 제발, 제발 빨리 와라. 눈물 때문에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간절함만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평생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결심이 선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액정 위로 번진 제 눈물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을 때 제 머리 위로 쏟아진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닌 서늘하고도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거 안 내려놓니? 감히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어디서 핸드폰질이야. 너 오늘 그 문지방 넘는 순간 이 집 귀신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서슬퍼랬습니다. 그 눈빛에는 며느리의 슬픔에 대한 공감이나 사돈의 위독함에 대한 안타까움 따위는 단 1%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설 명절이 망쳐질까봐, 제사 음식을 도맡아 할 일꾼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추악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뺨은 부어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이 집구석에서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절이면 군말 없이 전을 부치고 시댁 식구들 수발을 들며 갖은 구박에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무국 가자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발로 툭 차며 제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얼른 다시 입어라. 조상님들 노하시면 내 아버지가 더 빨리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니? 어디서 부정타계 시댁에서 눈물바람이야. 그 말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조상님을 운운하며 사경을 헤매는 제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는 그 노파의 입술이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 진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거실 구석으로 가앉더니 오히려 제게 짜증 섞인 투로 내뱉었습니다. 지안아, 너 진짜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어머님이 틀린 말 하셨어? 오늘 우리 집안 1년 중 가장 큰 행사잖아. 내가 여기서 나가버리면 남은 음식은 누가 하고 손님 맞이는 누가 해? 아버님은 어차피 병원에 계시잖아. 내가 간다고 당장 나으시는 것도 아닌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그 말이 제 귀에는 너희 아버지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 산 사람 일이나 거들어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8년을 함께 산 남자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소식 앞에서 저토록 태연하게 음식과 손님 맞이를 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의 가치는 오로지 자신들의 편의 아래에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제가 친정에 갈 때 가져가려 했던 과일 상자를 발로 차며 조롱했습니다. 이 비싼 걸 내 아버지가 드시기나 한다니? 죽어가는 사람 입에 넣어줄 생각 말고 여기 두고 우리 손주들이나 먹여라. 가난한 집안에 시집 왔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어디서 사사건건 자기 집안 챙길 궁리만 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칼날이 되어 제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근본 없는 딸. 8년 내내 제 출신을 비하하며 저를 옥죄어왔던 그 말들이 이제는 죽어가는 제 아버지에게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자식들만큼은 떳떳하게 키우려 애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생애의 마지막 문턱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다시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낀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에 힘을 줘? 너 진짜 미쳤구나. 진서가, 얘 좀 잡아. 경찰이라도 불러야겠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려고 한다고. 시어머니의 뻔뻔한 연극에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제 뒤로 차가운 기름 냄새와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욕설이 뒤섞여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성이 거세된 거대한 무덤이었고 저는 그 무덤 속에 산 채로 매장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제 눈앞에 보인 건 거실 한복판에 차려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사상이었습니다. 저 화려한 상차림을 위해 제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딸을 기다리고 계신데 저는 여기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전을 뒤집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지독하게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들에게 빌거나 사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인간이 아닌 괴물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서지고 그 자리엔 오로지 차디찬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러 가야 했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설사 이 집구석과 지옥까지 얽히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지금 이 문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가방끈을 움켜쥔 제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세탁실 구석에 던져진 휴대폰은 여전히 진동하며 울고 있었고 그 진동은 제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그 좁은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는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추스르며 현관문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고함보다 더 잔인한 8년을 믿고 살아온 남편 진석 씨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진석 씨는 제 앞을 막아서며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바지 깊숙한 곳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가 제 가슴에 수천 개의 바늘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 혈압 오르셔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내가 책임질래? 장인어른 위독하신 거 나도 알아. 근데 오늘 같은 날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내 입장은 뭐가 되니? 그의 입에서 나온 내 입장이라는 단어가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습니다. 아내가 아버지를 잃기 직전인데 그는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깎일 것과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 피곤해질 자기 자신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진석 씨, 제발. 당신 장인어른이잖아. 나 대학 보내려고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일하느라 폐가 다 망가지신 우리 아빠라고. 지금 안 가면 나 평생 아빠 얼굴 못 봐. 당신이 인간이라면, 남편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제 간절한 호소에도 남편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인간? 지금 인간돌이 못하는 게 누군데? 시댁 조상님들 모시는 날에 친정일로 깽판 치는 게 도리야? 그리고 어차피 가셔도 의식 없으시다며. 내가 간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3시간만 참아. 차례 지내고 식사 끝나면 내가 태워다 줄게. 그 3시간이라는 말이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에게 3시간은 밥 한 끼 먹고 소화시키는 평범한 명절의 일부겠지만 저와 아버지에게 그 3시간은 영원한 이별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남편의 등 뒤에서 시어머니는 승전보라도 올린 듯 기고만장해져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진석아. 내가 똑바로 가르쳐야지. 어디서 배운 것 없는 티를 내면서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들어? 전 부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아비 죽는다는 핑계를 대? 천벌 받을 년 같으니라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핑계라는 단어에 제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제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남자가 저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가만히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방관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공범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어 다시 주방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서 앞치마 다시 입어. 손님들 오기 전에 잡채랑 갈비찜도 마무리해야지. 너 오늘 여기서 나가면 나 정말 너랑 끝낼 거야. 이혼 서류 도장 찍을 각오하고 나가라고. 이혼. 그 단어가 남편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시댁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명절마다 친정에는 발길도 제대로 못하고 무수리처럼 일했던 제 헌신의 대가가 고작 협박 섞인 이혼 통보였습니다. 제가 그의 가족이 되기 위해 포기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기일에도 시어머니 생신 파티 준비하느라 가지 못했고 아버지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시댁 제사 때문에 병원 한 번 같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남자가 이제는 제 친정아버지의 임종마저 이기적인 행동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었고 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일말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제가 알던 진석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안위와 체면만을 위해 아내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제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 키가 없어도 지갑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맨발로라도 달려가야 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기 위해. 시어머니는 제가 다시 가방을 들자 악을 쓰며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혼? 그래 해. 아니, 내가 해줄게. 당신 같은 인간들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던 지난 8년이 내 인생 최고의 수치야. 비켜. 안 비키면 나 여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제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어린 결기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잠시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로 너 오늘 나가면 끝이야. 다신 돌아올 생각 마. 라는 남편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서는 제 등 뒤로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15층 높이의 계단을 구르듯 내려가며 저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빠,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딸이 가고 있어. 제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꺾어 신은 구두가 계단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지만 제 심장 터지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1층 공동현관을 빠져나와 단지 정문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진석 씨였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서 저를 잡으러 온 것일까, 아주 잠시 그런 멍청한 기대를 했던 제 자신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제 가방이 아닌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제 앞을 가로막더니 그 봉투를 제 가슴팍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가 원하던 게 이거 아니야? 아버님 핑계대고 집 나가서 갈라서고 싶었던 거잖아. 봉투 속에서 삐져나온 종이는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미리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정갈하게 뽑힌 그 서류를 보는 순간 8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한여름 밤의 악몽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이 문 나가면 넌 내 마누라 아니고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야. 나중에 후회하며 빌어도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 천하의 불효녀녀나. 어딜 도망가. 조상님 제삿날에 부정타계 시댁 문을 박차고 나가. 시어머니는 손에 든 무언가를 제 머리 위로 냅다 던졌습니다. 그것은 차례상에 올리려고 준비해 두었던 굵은 소금 주머니였습니다. 차악 소리와 함께 제 머리와 어깨 위로 하얀 소금알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 가던 이웃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구경거리 보듯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소금이라도 뿌려야지. 저런 재수없는 년이 우리 집 귀신이라도 되면 어떡해. 퇴. 다신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박히는 소금알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8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고 헌신했던 이들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은 이혼 서류와 소금 세례였습니다. 제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깨에 묻은 소금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고마워. 이 지옥에서 꺼내줘서. 당신들이 뿌린 이 소금, 내 인생에 낀 악귀를 쫓아내는 걸로 알게. 나중에, 정말 나중에 당신들이 이 소금을 먹으며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올 거야. 반드시. 남편은 제 섯을 퍼런 눈빛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단지 밖으로 뛰어나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거울을 보니 제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뺨은 붉게 부어올랐고 옷에는 기름때와 소금이 범벅되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댁 아파트를 보며 저는 8년간의 지안을 그곳에 버렸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오직 아버지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도로는 명절 귀성 차량으로 꽉 막혀 있었고 제 속은 타들어만 갔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켜보니 오빠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나 지금 가고 있어. 아빠는? 아빠 어떠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숨소리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마음 단단히 먹고 와라. 아빠가 너 오기 전엔 절대로 눈 못 감는다고. 기계 힘으로 겨우 버티고 계셔. 빨리 와, 제발. 오빠의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게만 해달라고. 시댁에서 당한 모욕도, 남편의 배신도, 소금 세례도 다 참을 수 있으니 제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만은 지키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야속하게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냉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그 이동 시간 동안 저는 이 세상 모든 가해자들을 향한 복수심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이 훗날 그들에게 어떤 파멸로 돌아갈지 그들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차례상 앞에서 웃고 떠들고 있겠지요. 택시가 병원 입구에 멈춰 서기도 전에 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런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중환자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제 온몸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덜컥거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아빠, 한 번만 더 내 이름을 불러줘.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치며 도착한 7층 중환자실 앞에는 오빠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오빠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제 다리는 힘없이 꺾여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병실 안은 기계적인 비품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습니다. 각종 약물줄과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계신 아버지는 제가 알던 그 듬직한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잔인한 병만은 아버지를 한 줌의 재처럼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 놓았고 생선의 비린내가
훈장처럼 베어있던 그 거칠고 따뜻했던 손은 이제 옹기조차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자 기적처럼 감겨있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저를 발견한 순간 아버지는 마스크 너머로 작게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안아, 내 딸 왔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시댁에서 전을 부치고 소금 세례를 당하는 그 비참한 시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이 차가운 곳에서 오직 저 하나만을 기다리며 생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에 제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아빠. 제 사죄에 아버지는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오빠를 향해 눈짓을 하셨고 오빠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베개 밑에서 낡고 해진 가죽 파우치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파우치를 꼭 쥐라는 듯 제 손을 마지막으로 힘있게 움켜쥐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기계음과 함께 아버지의 손등에서 힘이 풀렸고 그렇게 제 세상이었던 아버지는 멀리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시댁 식구 중 그 누구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진석 씨는커녕 시어머니도 부정 탄 곳에 왜 가냐며 전화를 아예 꺼두었더군요.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는 내내 제 가슴속에는 슬픔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운 증오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시각에 거실에서 소금을 뿌리며 웃던 그들의 얼굴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화장을 마치고 돌아와 오빠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그 낡은 파우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저 평생 모으신 푼돈이나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수십 년 전부터 아버지가 시장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낡은 통장 여러 권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기도 외곽지대의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고향 친구의 부탁으로 헐값에 사두었던 그 땅들은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되면서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땅값이 폭등한 노른자위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생전에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다며 저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되면 제 삶이 더 힘들어질까봐 오로지 제가 이혼을 하거나 홀로 서야 할 순간을 위해 숨겨두신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남기신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아, 못난 애비 만나 고생만 시켰구나. 그 집 사람들이 너 무시할 때마다 애비 가슴이 미어졌다. 이 땅들은 내 거다.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미안하다, 내 딸아.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투병 비용도 아끼며 이 유산을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홀로 고통을 견디면서도 딸의 앞날을 위해 거대한 방패를 준비해 두셨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앞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은 이내 도끼로 변했습니다. 저를 근본 없는 집안 딸이라며 소금 세례를 퍼부었던 시어머니, 장인의 죽음 앞에서 음식 타령을 하던 남편, 그들이 그토록 숭상하던 돈이라는 이름의 칼날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주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저를 난도질한 괴물들을 처단하기 위한 복수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땅 문서들을 품에 꼭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3년 뒤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위치에 서서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년간 제 손가락을 옥죄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내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을 때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남편 진석 씨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만난 그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내가 자초한 일이다. 나중에 후회해도 우린 모르는 일이야라며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에이, 재수 없어. 소금 뿌린 보람이 있네. 이제야 우리 집안에 낀 살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제 앞에서 대놓고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에게 말을 걸어봐야 돌아오는 건 울부짖음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 속으로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기다려.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돈줄이 끊길 때 누가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될 테니까.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땅 문서들을 들고 법률 전문가와 부동산 컨설턴트를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 바닥에서 번 푼돈을 쪼개 사두셨던 경기도 외곽의 그 땅들은 이미 인근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보상금만으로도 평생을 쓰고 남을 거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요지에 위치한 일부 필지는 상업용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그 가치는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전문가조차 이런 노른자의 땅을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계셨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토록 침묵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돈이라며 멸시하던 시댁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제 삶은 돈을 노린 그들의 탐욕에 갈기갈기 찢겼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값이고 제 8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보상금 일부를 받아 먼저 오빠의 빚을 갚아주고 작은 빌딩 하나를 매입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지안장학재단과 부동산 개발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기 시작했죠. 처음 1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평생 전 부치고 살림만 하던 제가 경영과 투자를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 차가운 소금 아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 귀신도 못 된다던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때마다 저는 밤을 새워 서류를 분석하고 현장을 발로 뛰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름때 찌든 앞치마 대신 정갈한 정장을 입었고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던 버릇 대신 상대의 눈을 꿰뚫어보는 단호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부에 깊게 박혔던 생선 비린내와 기름 냄새는 고가의 향수 향기로 덮였지만 제 심장 속에 박힌 증오의 칼날만은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제 이름이 업계에 알려지면 시댁 식구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까봐 모든 사업은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고 저는 베일 뒤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대주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흥신소를 통해 전 시댁 식구들의 근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뒤 시어머니는 일꾼이 하나 줄었으니 더 똑똑한 며느리를 드리겠다며 남편을
재촉해 부잣집 딸이라고 속인 사기꾼 여자와 재혼을 시켰더군요. 하지만 그 여자는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는 악녀였습니다. 시댁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 도박과 사치로 탕진했고 남편 진석 씨는 사업 무리하게 확장하다 부도를 막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금 뿌리며 좋아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구박받으며 방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짓는 대신 차갑게 차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천천히 그리고 가장 처절한 순간에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며 마지막으로 손을 뻗을 곳이 제가 세운 투자법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운명의 신이 제 편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달콤한 조건을 제시하세요.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그들을 이더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3년 전 설날 아침 저를 문 밖으로 내쫓으며 비웃던 그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물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돈으로 그들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저는 제가 운영하는 재단의 빈곤층 긴급 구호 대상자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 3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전 시어머니 김점순. 한때 기고만장해서 제 머리채를 잡던 그 노파가 이제는 길바닥에 나앉아 정부 보조금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 자신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 소금을 뿌리던 그녀의 손에 이번에는 제가 무엇을 쥐어주게 될지 기대하며 이사장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내미는 보고서 속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진 속의 그들은 3년 전 기고만장해서 제 머리 위로 소금을 뿌려대던 그 당당한 가해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촌, 곰팡이가 가득한 반지하 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전 남편 진석 씨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한때 장손 대접을 받으며 제가 차려주는 밥상만 봤던 그 꼿꼿하던 어깨는 이제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삶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제가 손을 쓰기도 전에 그들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이른바 강남 부잣집 외동딸이라는 여자와 진석 씨를 재혼시켰습니다. 그 여자는 명품을 휘두르고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 시어머니의 환심을 샀고 시어머니는 이제야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돈내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그 복덩이의 정체는 전문 혼인 빙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석 씨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의 전세 보증금과 진석 씨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았다던 작은 상가 건물까지 담보로 잡게 한 뒤 하룻밤 사이에 모든 현금을 인출해 해외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을까요? 그토록 근본과 집안을 따지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근본 없는 여자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사기꾼 며느리가 도망간 뒤 진석 씨의 회사는 연쇄부도를 맞았고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사채 빚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빚쟁이들을 피해 그들은 야반도주하듯 반지하 방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지옥 같은 싸움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걷기도 힘든 처지인데 약값조차 없어 팥으로 겨우 버티며 폐지를 줍고 다니는 처지가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제 가슴속에는 동정심 대신 차가운 냉소만이 스쳤습니다. 이사님, 이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재단에서 실시하는 극빈층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신청서에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살려달라는 비굴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 제사상에 올릴 전이 부족하다며 제 뺨을 때리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이제는 10,000원 한 장이 아쉬워 모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특히 자기 아들이 사업 실패로 몸이 망가져 일을 못하니 제발 도와달라는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위독해 임종을 지키러 가겠다는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리던 여자가 정작 자기 아들이 아픈 건 세상이 무너지는 비극이라며 읍소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책상 위에 흩뿌렸습니다. 3년 전 그날 제 머리 위로 쏟아졌던 하얀 소금알들처럼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였던 이 거대한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자신들이 발로 차고 소금을 뿌려 쫓아냈던 그 가난한 집 며느리 지안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서류 심사는 통과시키세요. 그리고 면접 대상자로 선정해서 내일 오후 2시 제 집무실로 직접 오게 하세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사장의 최종 면담이 필수라고 전하고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들과 3년 만의 재회입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굽실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올 그들의 표정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들이 제가 내민 명패를 보고 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느낄 그 경악과 수치심. 그것이야말로 제가 3년 동안 독하게 버티며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유산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이들에게 돈이 권력이 되고 칼이 되는 세상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레서가 아니라 내일 그들에게 쏟아낼 제 안의 분노를 어떻게 가장 우아하고 잔인하게 표현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3년 전 설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뺏어 던졌던 그 자리에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들이 제 발치에 엎드려 빌게 만들겠다고. 지원금 몇 푼에 영혼까지 팔 기세로 나타날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참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복수의 시계 바늘이 마침내 마지막 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실의 육중한 전동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은 눈이 시리도록 투명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제 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비서가 두고 간 서류 한 장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그 종이 위에는 제가 8년 동안 어머니라 불렀던 여자의 이름과 제 법정 남편이었던 남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3년 전 차가운 복도에서 제 머리 위로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는 년이라 소리치던 그 당당함은 서류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며 자비를 구걸하는 늙고 병든 노파의 비굴한 문장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설렘이 아닌 차가운 증오의 박동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두 명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의자를 창가 쪽으로 돌려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오는 그들의 발소리는 3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무겁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카펫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쿨럭이며 거친 숨을 내뱉는 시어머니의 천식 섞인 숨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여기가 이사장님 방이 맞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지원금 신청을 해서 면담하러 왔는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몰라보게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게 하던 그 기세등등한 고함은 이제 폐지 줍는 노인의 힘겨운 신음으로 변해 있었죠.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세련되게 다듬어진 단발머리, 3년 전에 기름기 가득한 얼굴 대신 고귀한 기품이 흐르는 피부,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와 진석 씨는 처음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고, 이사장님이 참 젊고 예쁘시네라며 비굴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름진 손을 비비며 연신 굽실거렸고 진석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제 눈치를 살피며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루한 몰골을 정면으로 마주하니 지난 3년간 제가 겪었던 수천 번의 밤과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통곡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소금기가 이제 좀 가셨나 봐요? 제 입에서 흘러나온 첫마디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하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지안이니? 내가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뒤섞여 갈라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진석 씨도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동공이 제 이사장 명패와 제 옷차림을 훑어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금 뿌려 쫓아냈던 그 가난한 집딸이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거대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책상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어디서 근본 없는 손을 함부로 내미세요. 조상님 제삿날도 아닌데 부정타계. 3년 전 그녀가 제게 뱉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자 시어머니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지안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진석아, 얼른 너도 인사해라. 내각시 아니냐?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했다니요. 이혼 서류를 던지고 소금을 뿌리며 대문 문을 걸어 잠그던 그들이 이제 와서 각시를 운운하며 가족 행세를 하려 드는 그 역겨운 모습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진석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던 그 똑똑한 남자는 이제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껍데기만 남은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장인어른 돌아가신 것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의 비겁한 사과를 듣는 순간 제 심장 속에 묻어두었던 복수의 불꽃이 다시금 치솟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제 와서 입에 올리는 그 가벼운 입술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그들의 신청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기는 날카로운 소리가 이사장실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에 맞춰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지원금 정말 절실하시죠? 이거 없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내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판이라고 들었는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지안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너희 아범 약값이라도 보태야 해. 이 늙은이 한 번만 살려줘라. 응? 바닥에 엎드려 제 신발 끝을 잡으려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를 보러 가게 해달라고 울며 빌던 저를 외면하던 그 차가운 거실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돈으로 그들의 목줄을 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무릎을 꿇고 제 구두 끝을 붙잡으려는 시어머니의 손등 위로 제가 찾던 수억 원대 시계의 차가운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3년 전 그토록 당당하게 제 머리 위로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는 년이라 소리치던 그 거친 손이 이제는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제자비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피하듯 발을 뒤로 뺐습니다. 제 비단 정장 바지에 닿은 그녀의 손가락 끝이 불결하게 느껴져 소름이 돋았죠. 옆에 서 있던 전 남편 진석 씨는 이제야 현실을 직시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굴한 침묵 위로 저는 제가 3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3년 전 설날 아침 우리 아빠가 위독하다고 울며 비는 저를 거실 바닥에 팽개치셨죠. 제사상 앞에서 죽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요.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제가 나갈 때 당신들이 제 머리에 뿌렸던 그 소금들. 전 매일 밤 그 소금알이 제 살을 파고드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당신들이 던진 그 이혼 서류를 보며 우리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으셨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진석 씨가 비틀거리며 제 책상을 짚었습니다. 지안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사업도 힘들고 어머니 등살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가 그래도 8년을 같이 살았잖아. 8년.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그가 입에 올리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비서를 불러 제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뭉치를 그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청한 지원금 기각 결정서와 함께 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각종 세금, 체납 및 사채 관련 채권 양도 통지서였습니다. 기회, 당신들에게 줄 기회 같은 건 3년 전에 이미 소금과 함께 다 타버렸어.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흐느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안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래도 우리 진석이 한 번만 살려줘라. 저 사람 저러다 정말 길바닥에서 죽는다.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귓속말하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죽을 때 되면 다 죽는 거라고. 남의 아버지 목숨을 핑계 취급하던 분이 왜 자기 아들 목숨은 이토록 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하던 근본인가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눈짓하여 보안 요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분들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모든 구호단체와 금융권에 이들의 명단을 공유하세요. 인간의 존엄을 모르는 이들에게 베푸는 자비는 사치니까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천벌을 받을 거다. 하지만 그 외침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처절한 비명이 제 8년의 한을 씻어주는 음악처럼 들릴 뿐이었죠.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파우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지켜내셨던 이 유산으로 저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가난한 집 딸은 이제 그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거대한 산이 되었고 그들은 평생 그 산 아래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이 전부라 믿던 그들에게 그 돈 때문에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는 고통을 안겨준 것. 이것이 제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치는 마지막 제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아빠, 이제 보이지? 아빠 딸, 더 이상 소금 맞으며 울던 그 지안이가 아니야. 저는 이사장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납골 땅으로 향하는 길, 도로 위에는 여전히 명절을 보내러 가는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설날은 이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지옥 같은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 그리고 눈부신 복수의 완성. 저는 거울 속에 당당한 제 자신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진정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